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백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는데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그리고 백신은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한번 미래가 될 오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코로나 종식이라는 미래가 언제 올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온다, 모 회사에서 임상 3상에 진입을 했다, 어떤 백신이 있고 어떤 다른 백신들이 있다, 또 이런 다양한 기사들이 있고 곧 백신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과연 백신이란 뭐고, 그리고 이 백신을 일으키는 면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면역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에서 한번 갖고 왔는데,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러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몸에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내가 아닌 것, 조금 전문용어로 해서 자기와 비자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아닌 것, 결국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를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면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면역에는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장벽 혹은 기침, 재채기, 가래 등과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내보내는 행위, 그리고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선천성 면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런 병균들을 제거하는 대식세포라든가 먹고 치워버리는 모든 우리 몸의 방어 기전들이 다 선천성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선천 면역은 빠른 반응입니다. 들어왔을 때 바로 내보내야 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제거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특정 병원균에 대해서 아주 특이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제거를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비특이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후천 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후천 면역이라는 것은 좀 병원균이 침입하고 나서 활성화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B세포에서 항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병원균을 제거하기도 하고, 혹은 T세포에서 감염된 세포들을 제거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 병원균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적 반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은 서로 다른 별개의 면역이라기보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중요한 면역 과정입니다. 이때 제가 잠깐 항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항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체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항체에 대해서 항원과 항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항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균의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체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병원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용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원 항체라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항원에 항체가 가서 결합을 하면서 제거하기도 하고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원과 항체는 좀 특이한 점이, 아무 항원이 아무 항체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특정 항원은 특정 항체와만 결합을 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특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드워드 제너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이죠. 당시엔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재밌었던 사실은, 코에 있는 천연병, 곧 우두에 걸린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두를 걸리게 하면 천연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가설을 제너가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두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일부러 접종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천연두를 노출시켰다면 그 사람들이 전혀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백신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미리 노출이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병원균을 이기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신의 원리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균을 우리 몸에 다시 좀 넣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병원균이 특정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병원균에 대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항체가 림프구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항체들이 병원균에 가서 달라붙고 무력화시키고 제거를 시키게 되면서 우리 몸이 감염으로부터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병원균을 미리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저 병원균이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저 병원균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약간 죽은 균이라던가 혹은 약해진 균을 이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균의 일부 조각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전공학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병원균의 물질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변형되거나 병원성이 약화된 살아있는 균을 이용을 합니다. 살아있는 균을 오래 배양을 하다 보면 가끔 병을 일으키진 않는 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균을 만들어서 접종을 시키면 아주 제한된 감염과 가벼운 증상만을 일으키곤 합니다. 근데 아주 자연 감염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백신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로타바이러스, 천연두, 수두, 황열과 같은 백신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곤 합니다.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이나 방사선 혹은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로 비활성화시킨 죽은 균을 이용을 합니다. 균이 죽었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감염을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이고요. 그러나 사실 살아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면역 반응과 짧은 반응 기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여러 번 접종하기도 하죠. 아마 소아기 때 많이 맞는 A형 감염이나 독감, 소아마비, 그리고 광견병 같은 백신들이 이런 사백신으로 개발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다니 백신이라고 있는데요. 병원체를 전체를 넣어주는 게 죽거나 살아있는 전체를 넣어주는 생백신 혹은 사백신과는 달리 병원체 아주 일부 조각만을 넣어줘서 우리가 미리 그 병원체 일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토끼 전체를 보고서도 토끼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마 토끼 귀만 보더라도 길쭉한 그 귀를 보고서 토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병원균에 일부 조각만을 넣어준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도 그 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균의 단백질 조각을 정제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박테리아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B형 감염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 항원을 효모에서 생산한 후에 정제해서 백신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백일의, 말라리아 같은 백신들이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덮는 단백질 껍데기와 그 안에 유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유전 물질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복제가 일어나고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우리가 유전 물질만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식을 하지 않고 우리 몸에게 충분히 바이러스를 합습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면역세포가 이를 인식하고 다음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백신은 인유도종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DNA 백신 혹은 RNA 백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까지는 제가 계속 살아있는 병원균 혹은 죽어있는 병원균, 그 조각들, 그 조각의 일부 혹은 그 껍데기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면역세포에게 학습을 시켜서 우리에게 면역이 되도록 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새로운 종류의 백신, DNA 백신, RNA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그 조각이나 혹은 그 전부를 넣어주는 것 대신에 그 병원균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혹은 RNA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조각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백신들과 달리 아주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임상 3상에 진입했다고 하는 백신들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백신들도 있고요. 백신의 종류들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사백신 같은 경우들도 있고 혹은 재조합 단백질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을 사용하는 백신들, 그리고 mRNA 혹은 DNA 백신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언제까지 완전하게 개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나 혹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급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빨리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그동안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부터 치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치료와 관련돼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도 있었고, 배양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임상시험에 등록한 환자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약과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제약회사들과 규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거의 25년 이상의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과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의 끝에 이제 우리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러한 원리는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보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단, 치료하기 위해는 그 다양한 과정 속에서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 임상 연구하시는 분들, 의료진, 보건행정 전문가, 역학 전문가, 그리고 제약회사, 규제기관, 공무원, 이런 다양한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까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 다양한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여러분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한번 미래가 될 오늘이라고 지었는데요. 미래가 될 곧 코로나 종식이 오늘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